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월요일 날이잖아요 오늘. 근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핵심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멈췄다는 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 내정, 요 사실, 요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수들, 그러니까 집도끼들이 상당히 지금 결집하는 이런 추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이 효과 가장 큰 것은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되는 효과가 이 원인이 제일 큰 게 아닌가. 그래서 한동훈 효과, 그리고 이제 민당 측에는 이재명의 사퇴 압박, 요 양면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회동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검법, 요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야당에서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이유, 이 아주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특검법에 담겨져 있는 정치공학적 의도를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한동훈 비대위 출범과 관련해서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일종의 이제 이 아이디어를 좀 냈어요. 몇 가지 당부 또는 요청의 글을 칼럼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칼럼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가졌는데요. 자, 이 문재인 정권에서의 법무부 장관들의 이임식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이 메시지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 관련 보도 내용을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지금 역대 문재인 정권의 이 법무부 장관들 한 게 뭡니까? 그야말로 정권 애완견 역할에만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의 이거는 애완견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이 자세에 충실하게 복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고 있고, 그야말로 장관급 인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 팬카페가 있잖아요. 위도훈이라고. 그 정도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떠날 때의 모습,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조국, 그렇죠? 박범계, 그 다음에 추미애, 이 사람들의 지금 내년 총선과 관련된 운명하고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운명하고 이거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바로 장관 재임 중에 했던 일을 가지고 이 성패, 그리고 이 방향의 중요한 키 변수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전직 문재인 정권 장관들하고 한동훈 장관의 장관 이임식을 비롯한 그 여정을 여러분께 이제 비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지금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요, 우선 이제 이 수치를 가지고 드리면 우선 이 도표가 제일 편하게 이해하시는데 36.3, 그러니까 전주 대비 같은 점수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살살 올라가기 시작했냐면 34.7, 이게요 11월 두 번째 주부터 살살 올라갔어요. 36.6, 38.1, 37.6, 37.4, 지금 계속 떨어지잖아요. 36.3까지 떨어지고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짧게 얘기하면 38.1이 11월 네 번째 주 이후로 지금 하락세가 멈췄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평가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자, 부정평가도요, 11월 네 번째 주에 58.9에서 살살 올라가가지고 61.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요, 60.8로 살짝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긍정과 부정의 수치가 그만큼 이제 줄어들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니냐. 요 줄어든 원인 중에 이제 하나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 리얼미터 측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은 이게 결국은 이제 한동훈 장관의 효과가 당 지지율에서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왜 둘이서 이제 워낙 신뢰관계가 좋으니까요,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말이죠, 지금 이제 대구 경북에서 4.7, 그 다음에 부울경에서 1.7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 서울에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왜 서울에서 떨어졌느냐? 요 영향을, 이제 원인 분석을 많이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보기에 이제 서울에서 떨어진 것은 그만큼 나름대로 김건희 여사의 지금 특검, 이것이 이제 바로 내일 모레 28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 왜곡된 여론이, 왜곡된 그러니까 이제 그 가짜 뉴스 논리와 그다음에 그 팩트가 민주당 즉 논리로 지금 먹혀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선 때부터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이것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물려서 이게 더 커진 데 대한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수도권이 아무래도 이제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에서 무려 6.1%나 빠지는 그런 그 네거티브 결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는요. 60대, 50대, 20대에서 30대에서는 전부 다 올랐는데 40대 콘크리트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무려 4.2%가 빠졌고요. 20대에서도 많이 빠졌네요. 2.5% 정도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보수층에서도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점이 이념 성향 볼일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에서 6.1%가 빠졌는데 보수층에서도 6.1% 똑같은 수치가 빠졌어요. 요거 좀 수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수층에서는 이렇게 빠졌지만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올랐습니다. 3.3, 1.6, 진보층에서는 3.3, 중도층에서는 1.6이 올랐어요. 자, 진보와 중도층에서 이렇게 오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발 사법 리스크, 그렇죠? 이재명의 행보, 그리고 행폭, 이 행보, 요것이, 이제 그러니까 탈 이재명 현상이, 이제 친 윤석열 현상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인데요. 그 다음에 민주당과의 그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국민의힘은요, 36.7에서 39.0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무려 말이죠. 거의 뭐 2.3%나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뭐냐? 빠졌습니다. 44.7에서 41.6, 무려 3.1%가 빠졌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 3.1%가 빠졌는데 우리는 2.3이 올라갔으니까 민주당 이탈층을 다 잡지는 못했지만은 일단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가지고 두 정당의 편차가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약 8%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불과 2% 차이로 지금 차이밖에 안 난다. 즉 오차 범위 밖에서 오차 범위 안으로 이 정당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좁혀졌다. 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변화한 것이 말이죠. 요 여론조사 기간이 언젠가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가겠다라고 지금 이제 수용 의사를 밝혔던 그 기간이 이번 여론조사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18일에서 22일까지 지금 이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컨벤션 효과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중요한 것이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충청도에서 6.0% 최고 많이 올랐어요. 서울에서도 국민이 올랐습니다. 4.9. TK에서 그 다음에 뭐 인천 경기에서까지도 올랐어요. 그 다음에 여성 측에서가 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60대에서 제일 많이 6.4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중도층에서 국민이 올라가고 진보층에서도 올라갔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 그 여론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이요, 빠진 데는 뭐 TK, 충청도, 인천경에서 빠졌지만은 더 의미 있는 것은 바로 호남에서 무려 5.3%가 빠졌다고 하는 점. 요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에서도 3.1, 남성도 3.3이 빠졌다. 요런 점이 의미 있는 이 데이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지금 양질의 방향으로, 즉 플러스 긍정적 방향으로 이 방향 전환이 지금 되고 있다. 요 점이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본 여론조사 결과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윤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연초에 만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요 내용이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서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번 회동은 왜 회동이 필요하느냐? 우선요, 통상적인 관례적인 측면에서의 회동이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 당에 개입한다. 수직적 상관관계를 만들려다. 또 이런 프레임으로다가 민주당의 공격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언제든지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뭐 비대위원장이니까 당대표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당대표의 이 축하 메시지, 이런 건 뭐 또 격려 메시지, 이거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례적이고 의례적인 이 회동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관례적이고 의례적인 이 회동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상당히 좀 특징적인 의미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회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는 잘 안 알려지겠지만은 틀림없이 상당한 중요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아니냐. 왜냐면은요, 지금 총선 직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 그래가지고 또 고발할 가능성까지도 있어요. 왜? 민주당이 상식적인 정치를 안 하니까요. 자, 그래서 왜냐면 민주당 지금 구도를 뭡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예요? 윤석열 정부 퇴진.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탄핵. 요 구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요 구도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다수당의 위치를 지금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방탄 때문에 다수당 전략이 잘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지금 특검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있다 이거죠. 중대한 상황의 변화에서 당연히 여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특검법 28일 날 이건 무조건 하고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법 이후에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의회에서는 제2 요구권을 갖다가 대통령실에 전달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제일 민감한 이 특검법과 관련된 이 향후 대통령의 조치와 관련해서 조용한 의견 이 조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무조건하고 이제 또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정 차원에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하겠지만은 당정 간의 그야말로 이 조화로운 딱 협업, 그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통합, 단결, 그렇죠? 단일 대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민의힘의 기강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도 대통령과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과의 의견 교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틀림없이 이게 이제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의 총선 개입이다. 그리고 당무 개입이다. 이러니까 윤 대통령의 아바트다.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해 올 것이 분명한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아니 여당 출신의 대통령이 그야말로 여당의 당대표가 바뀌었는데 그럼 가만히 눈만 뻐끔뻐끔하고 앉아있으란 얘기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만큼 민주당이 비정상적인, 그렇죠? 비정상적이고 의회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금 이제 정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당 대표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회동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연초에 지금 회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요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법, 이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왜 특검을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특검이 맨 먼저 지금 물론 이준석 신당은 27일 날이고 28일 날 특검하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한당과는요 총선 후 특검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하면서 이제 약간의 지금 후폭풍이 제기된 바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야권에서는 이렇게 이 특검에 목을 메고 있느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선 제일 큰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은 대선 불복 이게 이제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범부터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야 되겠다. 퇴진시키자. 그걸로도 양이 안 차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겠다. 퇴진 앤드 탄핵 논의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주 말마다 지금 시민단체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시위 집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작전, 그러니까 대선 불복종 작업의 일환인 것이고요. 특히 현 시점에서는 바로 뭐냐. 내년 이제 1, 2월이 되니까 말이죠. 1, 2월이 되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완전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수사 단계가 아니고 재판 진행 단계가 아니고 중요 몇 가지 사건에서는 판결이 떨어져요.
그러면 2월 판결이 딱 떨어지면 한마디로 이재명의 이 방탄, 이게 이제 적나라하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거죠. 자, 내부의 지금 분열 요인을 갖다가 타락 국면으로 돌기에 제일 좋은 것이 외부의 적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으로다가 외부의 적, 타겟을, 이재명이 타겟이 아니라 이거 봐라. 너 유죄 판결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내려와. 이렇게 해서 비명계로부터 이 이재명이 네가 문제야. 네가 적이야. 요 구도를 갖다가 노노노 그게 아니야. 적은 김건희 여사하고 윤 대통령이야. 요렇게 적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 여기에다가 물을 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사당화 여기에 대한 비판에도 물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흔들기도 최소한으로 좀 최대한으로 좀 멈추게 하려는 그런 작전이 아니냐. 더군다나 말이죠. 이 특검법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뭡니까? 지금 이제 전 문재인 정권의 총리 3명의 연대설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연대설이 뭐죠? 아주 이재명 너 안 되겠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낙연도 끌어안고 비명도 끌어안어. 저 공천학설 이거 안 되는 거야. 요런 지금 공격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연대설에 대해서도 쐐기를 받고 물타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 이재명의 당리당략이 그야말로 최우선적으로 작동되는 프레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사당화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이건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제 검찰의 수사 관행과 특검의 그동안의 관리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전직 대통령 부인을 특검한 사례는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전대 그야말로 미문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요거는요 14, 5년 전 일이에요. 2009년도 12월에서 2012년도 12월까지 3개년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갖다가 지금 와서 특검하자.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예. 자,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이제 이 포퓰리즘, 이 선동, 그런 차원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기간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13, 14년 전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도이치모터스 임직원하고 주가 조작 세력이요. 91명의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서 101건의 통정매매하고 기장매매, 그리고 3083건의 현실 거래를 통해서 2,000원 후반이던 주가를 갖다가 8,000원까지 끌어올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 대통령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13, 1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이거는 더 중요한 것이 윤 대통령 결혼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근데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탄핵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배우자 특검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이 민주당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법 테러라고 지금 보여지기도 하는데, 요거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특검과 관련된 이 정치공학적 그러니까 의도, 요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요. 지금 이제 언론에 조금씩 나오는데, 이 특검법에, 김건희 특검법에 담긴 정치공학. 그래서 이재명과 친명그룹의 마지막 구명 작전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이임식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1대 박상기, 2대 조국, 이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자, 이제 3대 추미애, 그리고 4대 박범계. 자, 요것만 이 사진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참 굳어있는, 그렇죠. 비민주적인 특성, 독재주의자적 특성의 이임식이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말이죠. 이 박수를 받으면서 멋있게 지금 이임식을 마치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임식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임식은 이제 어떻게 이게 다르느냐, 어떤 메시지였느냐, 이런 것이 이제 신선한 이 소재가 대화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보도는요, 주간조선에서 이 김혜인 기자가 분석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이임식 메시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 나라의 미래를 대표하고 싶다. 예, 그리고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된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 그리고 국민의 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 가겠다. 일종의 이제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미래 비전을 딱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때의 장관들하고 보면 그야말로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게 본 기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박상기의 경우에는요. 박상기의 경우에는 상당히 기대를 보았는데 시민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기대를 보았지만은 성과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임식에서도 나름대로 공정하고 조건의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일부는 성과가 있고 일부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다. 그게 뭐냐? 검찰 개혁이라는 거죠. 조국이야 뭐 35일밖에 일을 안 했는데, 자, 떠날 때도 말이죠. 이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박상기도 검찰 개혁, 조국도 검찰 개혁. 추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는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이 검찰 이 수사 지휘권을 남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 절차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이 많은 이 갈등을 유발했어요. 결국 그래서 추나땡이지 않습니까? 추미애 때문에 윤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추미애가 떠날 때는요, 뭐라고 했느냐?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나 검찰 내부 저항으로 개혁을 마무리 짓지는 못했다. 영원한 개혁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고, 검찰 내부에서 개혁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쉬운 마음을 두고 떠난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이 지금 무슨 개혁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코드 맞추는 게 검찰 개혁으로 정치적으로 치환해버렸잖아요. 이런 무식한 사람이 바로 추미애다. 박범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범계는 어느 정도나 망신당했느냐? 문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물러났어요. 참 1년 5개월 정도 하다가 물러났는데, 그 당시에 박범계도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 영역을 잊지 말기 바란다. 자, 그래서 지금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대서부터 2대, 3대, 4대까지 모두가 검찰 개혁만 외치다가 떠났어요. 검찰을 악마하고 떠나는데 만족하는 인간들이 바로 이 인간들이다. 개혁은 무슨 개혁이냐? 그야말로 개혁으로 포장해서 검찰을 애완견으로 키우려다가 전부 다 실패하고 있다는 게 아니냐. 요게 저의 판단입니다. 요거를 한동훈 장관이 정상적인 검찰, 그러죠? 법치의 파수꾼으로서의 검찰을 만들어 놓고 지금 떠나니까 이런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미래 비전과 관련된 본인의 메시지를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간조선에서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임사 중심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임사 중심,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지만은 성과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런 성과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 이게 이 마이크로하게 제가 분석하지 않고 큰 틀에서 모두가 검찰 개혁을 5년 내내 외쳤지만 이 개혁은 아니고 검찰의 악마화, 여기에서 끝났다. 그러니까 평가를 받을 수가 없고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장관으로 기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실패한 장관. 대신에 한동훈 장관은 성공한 장관. 근래에 두고서. 그래서 검찰 개혁, 그렇죠? 검찰의 개혁의 핵심은 원위치로 돌아온 거죠. 수사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유일한 기소권자로서의 지금 유일하지는 않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공수처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검찰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족적을 남긴 분이 바로 한동훈 장관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유근일 지금 이제 전 조선일보 주필,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책과 영화를 하나씩 권고하고 있어요.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딱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파퍼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하나는 이제 영화입니다. 밀라다라는 영화. 이 밀라다라는 영화를 봐라. 그리고 아까 이 파퍼가 쓴 책, 그 공개사회, 오픈 사회,
요 책을 꼭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이런 책을 권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 내용으로요. 이 칼럼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칼 포퍼하고 밀라다, 이 호라코바가 원하는 것은 바로 자유였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 진정한 의미의 이 자유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은 사람을 잘 발탁해야 되는데 실력 앤드 매력 앤드 전략적 자질, 여기에다가 이제 방향성을 갖춘 인사를 발탁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요, 공정한 열린 사회를 꿈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열린 사회의 적들이 지금 창구를 하고 있는데 이 적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열린 사회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 바친 여인이 하나 있다. 이게 바로 이 밀라다 영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밀라다의 영화하고 지금 서울의 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요, 간략하게 한 2분 정도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공정한 열린 사회를 꿈꿔라. 그래서 한동훈은 비대위원 등 간부진을 갖다가 실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거는 당연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력이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실력 플러스 매력 플러스 전사적 자질을 갖춰야 되겠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합당한 방향성을 가진 인물이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공정한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성공적 비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칼 포퍼, 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칼 포퍼가 쓴 요 책자요. 자, 요 책자가 이제 칼 포퍼가 쓴 책자인데요. 요 책자에서 열린 사회를 닫힌 사회로 만들려는 전체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열린 사회의 적들이 창궐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근데 이 대한민국, 이 이 적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2023년대의 선진 한국임에도 오늘의 우리 사회는 열린 사회의 적들이 총선을 기해서 지금 몽땅 자유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날뛰고 있다. 그래서 열린 사회의 적들에 대한 투쟁이야말로 내년 총선 국면에서 자유인들의 신조가 돼야 되고, 이 투쟁에서 이기려면 국민이 비대위원들, 공관위원들, 후보들 그 투쟁에 맞는 인물들로 채워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많이 있으면서도 열린 사회의 적들에 대항하여 싸우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어중간한 위치에서 정통 이 자유 노선을 향해서 화살을 날려온 기회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과연 자유 레지당스 운동의 전으로 봐줄 수 있겠느냐? 아니되옵니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열린 사회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 바친 여인이 하나 있다. 이건 누구냐? 바로 자유 레지스탕스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 모델로 1940년대 차코의 자유투사 밀라다 호라코바 여사에게서 즐겨 찾는다는 겁니다. 밀라다 호사코바, 이제 체코 여인, 자유투쟁. 자, 요 분이 되겠습니다. 이 밀라다. 요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요, 체코 감독 데이빗 무든카가 만들고 이스라엘 여배우 아일렛 주러가 주연한 밀라다, 당신이 들르던 자유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2017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실존 인물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고 자유 레지스탕스란 바로 그런 캐릭터다. 그녀는 나치에 저항해서 총을 들었고 붙잡혀 죽을 고비도 넘겼고 미군 주동으로 석방돼서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주로 미혼과 같은 취약 계통을 위해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군이 들어와서 비공산당원들을 강제로 좌익 통일전선에 가담시키려 이 밀라다는 이를 정면을 거부하고 끝내 감옥에서 모진 고문 끝에 처형당했다. 소련이 방어한 뒤에야 그야말로 명예를 회복했는데 영화는 이런 자막과 더불어 끝난다고 그래요. 지금도 약 2억 명이 독재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 영화를 그들 자유투사들에게 바친다.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런 투사가 돼야 한다고 말할 자격은 류근이 필자에도 물론 없는데, 다만 이렇게는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냐? 전체주의 반대한민국 위세에 반쯤 타협하고 들어가는 것을 개혁 보수라 자처하는 기회주의자의 위선만은 준엄하게 물리치자. 이런 지금 요청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장. 자, 그러면 밀라다 대 서울의 봄, 뭐가 차있느냐 이거죠. 지금 서울의 봄 1000만을 돌파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한국 정계 안팎의 비좌파 가운데도 강한 자유 레지당스 몸부림을 표명하는 기회자들이 꽤 있다. 그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그런 얍삽한 자들을 품어라, 만나라, 붙잡아라 하며 떠들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 말에 행여 기울여서는 안 될 줄 안다. 설마, 자칫, never, ever. 그래서요, 밀라다, 당신이 들려준 자유,
이 영화를 한국 자연인들 모두가 보기를 소망한다. 서울이 봄만 단체로 동원돼 보지 말라. 이런 이 여운을 남기는 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